혹시 지금 당신의 하루하루가 오로지 자녀를 위한 삶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저는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닭갈비집을 운영하며 매달 수백만 원씩 아이들 교육비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제가 살아오며 가장 뼈아픈 선택으로 남았습니다. 통계청의 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빈곤층의 73%가 자녀 교육비로 인해 전 재산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의 우울증 비율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은 그런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뒤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 담은 노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르는 특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서 한때 제일 잘 나가던 닭갈비집을 운영했던 민준입니다. 지금 나이 65.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과 그 선택을 딛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20년 전 제 가게는 강원도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에 달했고 그중 2천만 원이 순수익이었죠. 손님들은 1시간을 넘게 줄을 서 기다렸고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줄지어 몰려왔습니다. 주방에서는 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저는 매일이 전쟁 같지만 뿌듯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시절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서울로 보내보는 게 어때요? 그때 두 아들은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내는 서울의 명문 학원가에서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교육받아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였죠. 좋은 대학, 서울대 같은 곳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말이죠. 처음엔 선택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절함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이들 인생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죠. 내 자식 둘 다 서울대 보내자고. 그리하여 모아둔 돈과 대출을 끌어모아 강남의 전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강원도에 홀로 남아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의 높은 생활비, 학원비, 과외비까지 제가 버는 돈 대부분은 매달 서울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초반은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가족을 만나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내 자식들 반드시 서울대 보내고 만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통장 잔고부터 확인했습니다. 서울로 보내야 할 500만 원이 매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도 조금씩 늘어났지만 아이들이 좋은 대학만 가준다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굽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외로움, 두려움, 후회, 그리고 무거운 책임이 얽혀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만큼은 잘 되게 하겠다는 오로지 그 하나뿐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지만 그 믿음이 결국 제 삶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었는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너무 그리워서 전화를 걸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 학원이에요. 공부 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피곤함과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저는 이해하려 했었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그 길이 얼마나 고된지 알기에
저는 모든 걸 참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겐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아내와 오랜만에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는 그 몇 시간은 짧지만 참 따뜻했죠. 하지만 강원도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엔 항상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았습니다. 다시 시작될 고요한 집, 혼자 먹는 저녁, 대화 한마디 없는 밤. 그 시간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닭갈비 장인이 아니라 서울로 매달 돈만 보내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로 남게 될 줄은요. 지친 몸을 겨우 이끌고 돌아온 밤이면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우며 텅 빈 집안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문득 떠오른 아이들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 적도 있었고, 잠자리에 들며 차가운 방안을 둘러보다 허전함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죠. 그래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이번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마다 지난날의 외로움과 고통이 잠시 잊혔습니다. 두 아들의 성적은 꾸준히 오름세였고, 큰아들은 법학과, 작은 아들은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을 위해 저는 더 뜨겁게 일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하자 사채까지 끌어다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이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뻤습니다. 2년 후 둘째 아들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때의 환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저는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했고 닭갈비도 무료로 나갔습니다. 그 기쁨을 누구라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젠 또 다른 현실, 대학 등록금이라는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큰아들은 로스쿨에 진학하겠다 했고, 둘째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비며 생활비가 이전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위대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 믿음 하나면 어떤 고단함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이 제 가게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10억이라는 거금을 제시했습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서울로 와요. 애들도 다 컸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살자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간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가게를 넘겼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16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먹던 쓸쓸한 밥상, 아파도 쉴 수 없던 날들, 텅 빈 집안의 정적. 하지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가족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아이들 얼굴 보며 식사도 하고, 주말이면 함께 영화도 보고, 그동안 못했던 모든 걸 다 해보자. 제 입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꿈꾸던 가족의 모습이 그 긴 16년이라는 시간 사이에서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로 떠나는 그날, 마음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을 다시 만나는 사람처럼 설렘으로 가득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가족과의 재회는 내 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일으키고 있었고, 그 따뜻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 설렘이 두 번째 실수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치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신랑처럼 들뜬 기분이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는 확연히 달랐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이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고 아내는 어딘지 모르게 굳은 미소로 나를 맞았다. 이건 가족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다. 오히려 낯선 손님에게 억지로 예의를 갖춘 듯한 분위기였다. 기억에 또렷이 남은 저녁 식사 자리.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지만 현실은 차가웠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아내는 말없이 TV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학교 생활은 어때? 조심스럽게 물어본 내 질문에는 바빠요. 라는 단 한마디만이 돌아왔다. 16년을 기다리며 그려왔던 따뜻한 가족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 이상했던 건 내 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유를 묻자 아내는 당신 코골이가 심하잖아요. 라고 담담히 말했다. 강원도에 있을 땐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낯설고 불편한 이 상황에 의문이 생겼지만 나는 애써 이해하려 했다. 오랜만에 같이 지내니 어색할 수도 있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어느 날 작은 아들 방문을 열려던 순간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또 그 짓 좀 하세요. 큰아들은 내 카카오톡 메시지에 아예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임에도 나는 그들과 점점 멀어져만 갔다. 강원도에서 홀로 지냈을 때보다 더 외로웠다. 적어도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대화를 시도할수록 돌아오는 건 피곤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요 같은 말뿐이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나는 그저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누구 하나 나를 바라보거나 말을 걸어오는 이가 없었다. 16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은 내가 떠올렸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돌며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밤이 되면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 고요한 순간마다 강원도가 그리웠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까지 받으면 우린 아무 걱정 없어. 그동안 따로 챙겨둔 것도 있잖아. 이혼하자고 하면 순순히 응할 거야. 원래 겁쟁이라 거절 못해. 순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리의 힘이 풀려 그대로 무너질 뻔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16년 동안 보내온 수백만 원, 10억 원에 팔았던 가게의 돈. 그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아내가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을 때 난 그저 가족과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 하나로 모든 걸 정리했다. 하지만 그 따뜻한 환상이 깨진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불쑥 튀어나온 이혼 얘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다음날 나는 법률 사무소의 문을 조용히 열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지만 더 큰 충격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 변호사의 설명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하나하나 팩트였다. 4명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과 통장에 있던 자산들이 이미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아내가 내 도장을 위조해 각종 서류를 위법하게 처리했고 그 결과 5억 원이 넘는 돈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있었다. 말 그대로 내 전 재산의 대부분이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왜 따로 방을 써야 했는지, 왜 가족들이 날 피해 다녔는지,
모든 게 짜여진 각본이었다. 내가 없는 16년 동안 그들은 조용히 나를 지워가는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아내는 이미 대형 로펌에 소송을 맡긴 상태였고 내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증거도 문서도 심지어 아이들의 진술까지도 모두 그녀의 편이었다. 가슴이 무너졌고 절망은 빠르게 깊어졌다. 생의 끝자락을 떠올릴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욕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너무 낯설고 너무 처참했다. 매달 꼬박꼬박 보냈던 생활비, 등록금, 고된 노동의 대가였던 수입들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를 위해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이혼은 피할 수 없었고 나는 내 재산의 80%를 빼앗긴 채 홀로 남겨졌다. 그 많던 돈 가운데 손에 쥔 건 2억도 채 되지 않았다. 아이들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섰고 아내는 승리를 만끽하는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다. 55년 동안 싸워온 내 인생이 단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다. 법원 계단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아래로 비가 조용히 흩날렸고 그저 멍하니 모든 걸 삼키고 있었다. 주머니엔 담배 한 갑과 라이터뿐. 내 인생의 마지막 잔에 같았다. 내가 벌고 모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이었다. 이제는 더 잃을 것도 지킬 것도 없었다. 나는 강원도로 돌아가기로 했다. 적어도 그곳에는 내가 흘린 땀과 손으로 일군 시간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몰랐다. 그 실패가 내 인생을 새롭게 뒤바꿀 전환점이 될 줄은. 다시 밟은 강원도의 땅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내가 직접 운영했던 닭갈비집은 이제 프랜차이즈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가게 안엔 모르는 얼굴들로 가득 찼다. 한때 사장님이라 불리며 이 거리에서 당당히 인사받던 내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스쳐 지나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30만 원짜리 월세 오피스텔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냉장고 안에는 소주 몇 병이 전부였고 끼니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고 너무도 초라했다. 굽었던 어깨와 무기력한 눈빛. 한때 자랑스러웠던 자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저 습관처럼 들어간 편의점 안에서 뜻밖의 재회를 했다. 익숙한 얼굴이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그는 15년 전 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현우였다. 그는 말도 없이 다가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그 품이 닿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쏟아지는 감정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렇게 다시 만난 현우는 내가 기억하던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지금은 강원도의 대형 외식 기업을 이끄는 대표가 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서 키워낸 체인점이 전국에 수십 개나 된다고 했다. 사장님,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그 모든 건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가르쳐 주신 요리의 본질, 손님을 대하는 태도, 일에 대한 책임감,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어 그는 내게 자신의 회사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내놓았다. 사장님의 손맛과 노하우가 지금 저희에겐 꼭 필요해요. 신메뉴 개발, 직원 교육, 매장 운영 시스템까지 사장님만큼 해낼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 순간 난 얼떨떨했다. 과연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같이 찾아와 회사의 비전을 설명했고 나와 함께 그리고 싶은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이번엔 사장님을 위해 사셔야죠. 그동안 너무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잖아요. 이젠 사장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예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내 인생의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 자신을 위해 살라고 말해준 순간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기로. 그리고 현우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의 문을 열기로 했다. 첫 월급을 받았던 날,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기뻤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 나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회사로 향했다.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고 젊은 직원들에게 요리의 철학을 전수하며 잃어버린 삶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아갔다. 특히 내가 개발한 특별한 닭갈비 소스는 전국 체인점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 반응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였다. 사람들이 나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맛을 통해 느끼고 있다는 것이 벅찼다. 그리고 내 옆에는 언제나 현우가 있었다. 그는 단지 회사를 이끄는 CEO가 아니었다. 어느새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아들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멋진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은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비로소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사 근처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긴 줄을 선 어르신들. 그들의 손에 들린 얇은 플라스틱 식판과 초라한 음식. 그 장면이 마음에 깊이 박혔다. 영양가는커녕 따뜻함조차 느껴지지 않는 식사. 순간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생각에 새벽녘 현우를 찾아갔다. 나 무료 급식소를 하나 열고 싶어.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우는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리하여 강원도 산골마을의 오래된 거리에 민준의 따뜻한 한 끼라는 이름의 작은 무료 식당을 열었다. 처음엔 하루 두세 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개발한 건강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냈고, 특히 닭갈비 육수를 우려 만든 된장찌개는 금세 입소문을 탔다.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공짜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 말에 나는 늘 목이 메었다.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지난 세월 살아온 이야기, 때로는 고독까지도 밥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랐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의 작은 무료급식소는 어느새 동네의 정겨운 명소가 되어갔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식당을 찾는 발걸음은 점점 많아졌고, 어느새 하루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마다 기대와 반가움이 번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하루는 빛났다. 현우의 회사에서도 아낌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다. 제일 좋은 식재료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직원들까지 자원봉사자로 나서며 식당은 날로 활기를 더해갔다. 특히 가장 뿌듯했던 건 내가 만든 건강식 메뉴들이 다른 지역의 무료급식소에서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저렴한 재료로도 충분히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절실히 보여주고 싶었다. 진심이 담긴 한 끼는 그 어떤 값비싼 요리보다 따뜻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 어느새 어르신들은 나를 민준 선생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던 그 호칭이 이제는 마치 내 이름처럼 마음 깊숙이 다가왔다. 밥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도 계셨다. 그 한마디에 나는 수없이 많은 보람을 느꼈고 아침이면 누구보다 먼저 문을 열고 주방을 가동했다. 고된 줄도 모르고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깨달았다. 진정한 기쁨은 나눔에서 시작된다는 걸. 예전엔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의 마음을 붙잡으려 했고 사랑을 환심처럼 오해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의 나는 계산 없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의 표정, 말투, 그리고 조용한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내 하루를 꽉 채웠다. 어떤 날은 문득 내 인생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시절엔 고독과 상처뿐이었지만 낯선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누는 지금은 오히려 가족보다 더 따뜻한 정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에 나는 매일 아침이 설렌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오실까?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그런 기대를 품고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게 실감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 전체에 긍정적인 파도를 일으켰다. 더 이상 술에 기댈 필요도 없고 담배로 마음을 달랠 이유도 없어졌다. 이제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공원을 2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처음엔 한 바퀴도 버겁던 몸이 지금은 등산까지 거뜬히 해낼 만큼 건강해졌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의사보다 내가 더 놀랄 정도였다. 요리에 대한 열정도 다시 불타올랐다. 현우 회사